전 세계적으로 딱 4개가 있는데 네. 그 4개 회사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야, 그 큰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네. 그 기점이 바로 2023년 올해다. 1차적으로 한 27년, 28년까지는 배터리를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봐야 되지 않겠나.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배터리 아저씨 K배터리 레볼루션의 저자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반도체 산업은 비선형 성장을 하던 시장에서 선형 성장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배터리 산업은 분명히 아직도 여전히 비선형 성장, 즉 정말 가속화하는 성장의 퀀텀 점프가 가능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궁금한 건 과연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이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할 거냐.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미래도 그러란 법은 없잖아요. 배터리 산업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앞으로 한동안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일단 이제 2035년경이 되면 이제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 아예 못 팔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통과가 돼 있으니까요. 이제 뭐 그 무렵까지는 계속해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한 해 생산되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50% 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되게 좀 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 50%를 찍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될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시점은 대략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이제 지금 같은 되게 좀 빠른 성장세가 이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자동차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가 워낙 규모가 크긴 한데 사실은 이 배터리는 자동차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각종 군사용 무기 같은 이제 그런 쪽도 다 앞으로는 이 배터리 쪽으로 다 대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 그다음에 뭐 ESS라고 이제 전기 저장 장치 이제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 적용 범위가 어플리케이션 이제 범위가 좀 넓혀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성장 여력 부분에서 예. 궁금한 건 드론 같은 경우에 배터리는 날아다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거 예, 수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ESS 같은 경우도 배터리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도 수소로 저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로봇도 이제 로봇 공학자분을 모셨더니 예. 배터리가 너무 무겁다. 예. 만들 때 이 전부 다 등짐진 로봇을 예. 받느냐. 이 등짐이 다 배터리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런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혹시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그거는 딱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쪽, 그러니까 수소 쪽에 대한 이제 투자도 우리가 그 연구 개발이나 이런 정부 쪽 지원도 지금 손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 에너지 밀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보면은 수소가 가장 탑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량이 수소가 1이고 리튬이 7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잘 무식한 분들이 CATL이 나트륨 배터리 만든다고 그 큰일 났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거 원소 번호로 좀 기호를 생각해야 돼요. 번호로 어떻게 됐나? 애초에 리튬에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기술 개발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하고 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절대 극복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물성이 이제 리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배터리하고 저희는 아마 2030년 정도쯤 되면은 좀 상호 보완하는 같이 좀 공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수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배터리보다는 훨씬 구조가 복잡해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액화 부분 이게 수소가 무게는 가볍지만 부피는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까지 줄여야 이제 부피 측면에서의 에너지 밀도도 높여야지 이제 수소를 쓰는 좀 뭐랄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혀지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와야 될 부분이 이제 기체 수소가 아니고 액화 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영하
271도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난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아직도 많이 비싸요, 수소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달성돼야 되는데 아직 수소 쪽에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한 27년, 28년까지는 배터리를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수소를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소와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배터리 생산 설비가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워낙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예. 배터리 시장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많이 공급되면 반도체처럼 막 출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 세계 통계를 놓고 보면 이제 공급이 곧 수요를 넘어설 거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산업을 이제 국책 산업으로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산업으로 이제 집중 육성하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원해 갖고 막 설립되다 보니까 너무 과잉 설립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 공급이 너무 넘치는 현상이 지금도 많이 좀 목격되고 있고 25년 되면은 그게 좀 극심할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 갖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쇼트집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예. 이제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직은 예. 앞으로 정말 전체 차량의 50% 또는 진짜 100%를 다 예. 대체를 한다. 그러면 당장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가도 리튬이나 뭐 망간이든 예. 코발트든 괜찮은 겁니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 어떻게든 이제 적응을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리튬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니켈 함량을 계속 높이면서 코발트 비중은 이제 줄이는 쪽으로 이제 기술 방향이 진행되다 보니까 코발트 쪽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망간은 원래 풍부한 원소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도 않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도 되게 흔한 금속인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리튬이에요. 아니 리튬이 그렇게 지구상에 사실 많다면서요. 예. 바닷물에도 그냥 가득 있고 그런데 아니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부존해 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자원을 채굴해서 만들었을 때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2월달에 그때 방송하실 때 제가 봤는데 네, 저희 경제 한번 했을 때 방송을 했었죠, 리튬 문제.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1000ppm이 기준이거든요. 1000ppm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이제 경제성이 생긴다는 건데 그 1000ppm의 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광산이나 염호 같은 게 되게 드물어요. 특히 이제 그 염호 쪽에서는 우리가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이제 볼리비아,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 그 세 지역만 지금 이제 1000ppm 넘는 지역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의 염호들은 좀 세계 곳곳에 조금씩 이제 있긴 한데 그런 이제 농도 측면에서 1000ppm에 육박하는 것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사실은 리튬 같은 경우가 2019년, 20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광물이 아니었어요. 21년부터 급격하게 한 10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가치 있는 광물이 된 거거든요. 튬에 대한 이제 그 광산이나 광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탐사가 이제 많이 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을 일차적으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그런 쪽도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역은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이제 US 지질조사국에서 나왔던 저기 매장량 자료, 리튬 매장량 자료를 보면은 그 자료에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쪽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빨리 그쪽에 눈을 돌려갖고 이제 빨리 그쪽을 탐색을 해서 그쪽에 있는 이제 리튬 강산을 우리가 먼저 발굴하면 그걸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적인 좀 지원이나 이제 노력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건
리튬 그냥 리튬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예, IRA 등등 이런 법안들 때문에 예, 예. 리튬인데 중국산 아닌 리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혹시 겪게 될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리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리튬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암석 형태, 스푸듀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암석 형태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염호 형태의 리튬이 있는데 거기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암석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고 이제 쉽게 개발이 가능한 반면에 그거를 정제련하는 과정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암석 이 리튬을 이 정제련하는 그 공장들이 다 지금 중국에 몰려 있는 거고요. 염호에서 나오는 거는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대신에 그런 환경적인 오염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주식 투자 때문에 예. 배터리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요즘에는 반도체만큼 뜨겁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이사님이 쓰신 책, 이 K 배터리 레볼루션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글로벌 점유율도 바꿔 놓을 수 있고 그 기점이 바로 2023년 올해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보시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허머 EV라고 저게 이제 GM에서 만드는 차입니다. 네. 저 차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00kWh 배터리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한 72kWh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게 이제 픽업 트럭인데 저런 픽업 트럭에는 승용차의 3배가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주로 많이 팔리는 차들은 저런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SUV도 되게 그 덩치가 큰 이제 뭐 팰리세이드급 이상 되는 이제 뭐 그런 형태의 차들이 미국 사람들은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차 한 대를 팔더라도 미국에서 파는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유럽이나 중국에서 파는 배터리 용량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이제 한 해 자동차가 한 1억 대 정도 팔린다고 봤을 때 통상 미국을 2천만 대 시장, 유럽을 1,500만 대, 중국을 2,500만 대 시장으로 봐요. 그러면 네. 이제 자동차 대수로만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미국은 평균 한 100kWh 들어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100kWh 곱하기 2천만 대 하면 2TWh가 되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60kWh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가 보는데 그러면은 한 0.9TWh가 되고 중국은 대당 한 40kWh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 1TWh가 되거든요. 제 얘기는 유럽이랑 중국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시장이 배터리 시장 규모에서는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 큰 시장을 지금 분위기는 대한민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악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십시오. 배터리 이 어떤 예. 시장의 미래를 혹시라도 우리가 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럼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당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괜찮겠냐. 23년이 아무리 원년이 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약간 좀 성장의 한계를 일단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 좀 한 방 맞는 거 아니냐. 특히 예. 보조금도 줄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재정 여력이 없어서 이 독일도 돈 못 주겠다 그러고 중국도 이제 보조금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좀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2차전지 ETF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1월달에 40%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빨리 파시고 이제 한국 2차전지 ETF로 옮기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2차전지 주식을 사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안 되던 보조금이 올해부터 제대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도 다 전기세 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각국의 상황 따라서 다 다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한 해 팔리는 자동차의 90%가 전기차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왜 전기차가 90%가 팔리냐면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주지만 내연기관차 사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려요. 벌금. 네. 예. 어쩔 수 없네요. 전기차 사야지 그런 경우. 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가격 격차를 줄일 수도 있지만 내연기관차 사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려갖고 그 가격 격차를 좁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제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약간 불편함을 겪기 시작하면서 또 보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당장 예전에는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예, 뭐 정부도 돈 없다 그래, 예. 뭐 한전도 없고 뭐 이렇게 설치할 곳이 막 예. 투자할 돈이 없고 예, 예, 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성장이 둔화되면서 충전하는 어떤 인프라 기반과 예. 그다음에 그러려면 발전소도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데 예. 이게 노르웨이야 뭐 풍부한 수력 발전이 있고 뭐 이러니까 조금 다른 거 아니냐라고 예.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떻게? 예, 일단 이제 보실까요? 발전 그 용량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거는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됐을 때 그러면 그 막대한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4인 가구가 쓰는 그 전기의 양만큼이 전기차 한 대를 운행했을 때 사용하는 전기의 양과 이제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가구가 쓰고 있는 전기량만큼을 추가적으로 더 발전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량은 이제 다 발생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해에 쓰이는 그 전기의 양 중에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대략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만 추가적으로 발전을 더 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소모량은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송배전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발전소가 좀 남쪽에 몰려 있는데 예. 전기를 많이 쓰는 뭐 생산 설비라든가 예. 아니면 가정이라든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예. 야 이거 어떻게 송전을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송배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선들이 다 지중화가 돼 있는데 그거를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지중화를 다시 걷어내야 된다고요? 예.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용량을 2배를 키워야 되니까. 와, 진짜 문제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좀 오래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좀 전기차 우리도 좀 타고 싶으니까 이제 전기차 좀 하자 할 때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 전기의 양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변압기 공사를 해야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전기 양은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압기 공사를 하면 대략 그 가격이 공사비가 한 5, 6억 정도가 든다는 네? 거거든요. 5, 6억이면요? 예. 엄청나군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저희가 봐서는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수소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수소는 그냥 이제 지금 현재 LPG 주유소 뭐 앞으로 저기 기름 그 주유소는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 주유소를 수소 충전소로 교체를 하면 이 다 100%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대도시 같이 이제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수소차를 사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나 뭐 이제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기차를 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그 경제성이라든지 편리성을 따져갖고 내연기관, 전기차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탄소 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남양주에 이제 엔진 연구소가 있는데 없앴어요. 앞으로 신차는 내연기관 차는 안 나옵니다. 네. 갈수록 전기차만 나올 거거든요. 이제 악역을 좀 끝내고 이제 예. 힘들었습니다. 악역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미래 비전이 있는 산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차별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배터리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 자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뭐 그 안에 양극재, 음극재 막 다 예.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어디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소재는 무조건 양극재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밀도를 결국은 결정짓는 요소가 양극재 기술이에요. 네. 여기 보시듯이 NCM 622, NCM 711, NCM 811, LFP, NCMA 이렇게 돼 있는데 그 LFP가 이제 원래 NCM보다 싸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만들던 NCM은 저 NCM 622입니다. 네. 저거는 이제 니켈이 60%,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저기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역으로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NCMA 수준 니켈 90%까지 가게 되면은 가격이 LFP보다 오히려 더 싸지는 거고 NCM 622 기준에서 보면은 NCMA는 거의 한 30% 정도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 NCMA를 쓰지 NCM 622를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저 NCMA급, 그러니까 니켈 90%급을 만들 수 있는 양극재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4개가 있는데 네. 그 4개 회사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뿌듯한데요? 네 개가 다 한국에 있다. 예. 사실은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한 2020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제일 컸던 회사는
뭐였냐면은 이제 벨기에 유미코아라는 양극재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회사는 지금 6둘까지밖에 개발을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와 갖고 지금 시장 우리한테 다 뺏겼습니다. 그 회사는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지원하면서 막 키우고 막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즘에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자국 기업 살기에. 결국은 이 NCM 9급으로 가는 거는 이제 옛날에 그 고려 청자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고려 청자의 비색을 내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와, 진짜 어렵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고려 시대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고려 청자의 비색을 그렇게 탐을 내 갖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 개발을 했는데 결국 못 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그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뭐 손끝 감각이라고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갖고 있는 엄청난 위상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기차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배터리 회사는 5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데 그 5개 중에서 일단 3개는 기본 우리가 깔고 가는 거죠. 이제.